조영식의 강의마당의 조영식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3강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업, 아마 요즘에 그 많은 그 화두가 AI도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인더스트리 4.0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를 조금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거보다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거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것이 뭐냐고 정의를 내리라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정의는 있지만 굉장히 섞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위키나 한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도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도 정확하게 이상하게 막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강의에서만이라도 좀 그런 디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을 디지털 변환이라고 한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디지털 변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원래의 의미 안에는 디지털 굉장히 급격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 변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의미로 디지털 변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도 정치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라는 거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몇몇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왜냐하면 굉장히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거죠. 약간 독일의 제조 산업의 전략이나 프레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나 세계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 갔으면은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차분히 자기네들이 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요새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요? 그거 하는 사람은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미디어 때문에 그냥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거에 대해서 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큰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혁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로 시작이 됐고, 현재는 독일 같은 인더스트리 4.0 종주국에서도 요새 그 독일에서 나오는 이런 그 잡지나 뭐 이런 글들을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들이 많이 써요. 전에는 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과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걸 썼다가 요새는 좀 더 크게 판을 키우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변혁의 커다란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어떤 연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은 같은 의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미를 쓴다. 나는 다르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지 뭐 저도 알고 싶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슨 신문사 뭐 이런데 용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같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그 신문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인지도가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거를 딱 쓰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그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보고서 리포트나 용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원을 본다면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인더스트리 4.0 죄송합니다. 4.0 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사용한 독일에서 이것은 산업 그 제조업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을 같이 써도 뭐 괜찮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기술 외에도 그 책에 보면 피지컬 기술과 뭐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지컬 기술로 나누는 거 있습니다. 나누는 건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뭐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그걸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그냥 그 굉장히 큰 거죠. 어떤 경제 포럼의 말 맞게 뭐 좀 사회, 뭐 경제, 뭐 개인, 그다음에 뭐 문화 뭐 이런데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변혁으로 오는 모든 사회, 정치, 경제, 기업, 국가, 사회,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변혁은 주로 미국에서 디지털 변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IoT라든가 뭐 인터넷 비즈니스라든가 IT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인더스트리 4.0은 그 뭐 좀 제조업 중심의 그 뭐 로보틱스나 뭐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놈들이 서로 상대방 것들을 공부하면서 거의 뭐 굉장히 서로 많이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 한 3년 전이나 2년 전만 해도
서로 굉장히 조금씩의 간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 막 서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변혁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이제 미국 쪽에서 하면은 굉장히 약간 좀 핵심 용어가 클라우드 IT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비즈니스 나오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밥이 그 인더스트리 4.0을 보고 굉장히 많이 자기 나름대로 확장해서 그 설명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품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가 현재는 무슨 비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과 폰 모바일에서 시작해서 이런 변화에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을 결합으로 당분간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재현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이 완전히 구축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 것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중에 가장 본 메뉴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영어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인공지능을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이제 뭐 코어는 몇 개는 같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술과 지금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어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제가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인간의 지능 중에 지능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인텔리전스거든요. 지능이 사실은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인텔리전스라는 거가 지능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불만은 있습니다. 근데 인지 능력인데 인텔리전스라는 거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쟤 인텔리전트하다. 영리하다라는 거잖아요. 스마트하다라는 거. 뭔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뭔가 예측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인텔리전트라고 하는데 전에는 인공지능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한 거가 하나 있다. 동물과 인간과의 영리성의 차이는 어떤 학습 능력이다. 그래서 기계가 옛날 프로그램 중에 학습 능력이 있는 소프트부터를 인텔리전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여기도 나오지만 아주 좀 스코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 오토메이션도 하고 많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자기가 배워서 그 조건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은.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그럼 지능이 뭐냐? 인텔리전스가 뭐냐?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인텔리전스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는 분야가 몇 개 나오는데, 그거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는 있지만, 여기서 질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그 계산하는 컴퓨테이셔널 파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인 거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인텔리전스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물론 어떤 동물이나 기계도 이런 어떤 그 높지는 않지만 어떤 정도의 인텔리전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요건 지능이고 요거는 지능이 높고 지능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아주 솔리드한 디피니션이 있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에서 이거 똑똑한데? 그 똑똑한 거에 대해서 그 우리는 애쓰게 뭐 그 레벨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레벨의 정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꾸 정하려고 그럴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에서 어떤 우리가 IQ라는 것이 머신에도 IQ 측정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나 기계에는 IQ 저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그럼 AI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AI입니까? 때때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그 질문을 몇 개 해봤는데 요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요거부터는 이제 어디 분야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AI냐를 정확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딥러닝과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까지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요거는 이제 자연어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텍스트에서 스피치는 그 스피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널리지 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뭐 20고개처럼 예스노로 해는 엑스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스케줄링, 옵티마이제이션도 AI 쪽이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도 AI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코니션과 머신 비전, 이것도 비전으로 해서 여기에 나온 요거가 지금 이제 AI 비즈니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서 AI 비즈니스로 특별하게 굉장히 좀 함축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 뭐 AI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뭐 골치 아프게 막 그 일반적인 그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거는 뭐 냄새를 맡는 것도 인공지능일 수 있고 뭐 많은데 지금 핫 이슈로 하는 건 우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비즈니스 중에 요새 이제 말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나눠보면은 머신러닝, 스피치 리코니션,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비즈니스 아이템으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굉장히 넓은 거에서 굉장히 이제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거에도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 어떤 부분들은 이런 비즈니스로 지금 이제 나눠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상품화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플래닝 앤 스케줄링, 로보틱스, 룰 베이스 시스템. 룰 베이스 시스템 아까 말한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요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결론을 가져가는 거가 더 빅데이터보다 더 골치 아픈 거죠. 빅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 팔았습니다. 빅데이터에 코딩도 했어요.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커스터머는 이러더라고요. 빅데이터 샀으니까 내가 나에게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 그렇지만 빅데이터와 엄밀히 말하면은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의 어떤 구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결정을 내리냐는 또 AI 비즈니스인 거죠. 이걸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전에 빅데이터 전에도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일 때도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너닝,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웬만큼 뭐 그 벤더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요 앞에 머신 리즈닝,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여지껏 이제 결론을 나오면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인간이 프로그램을 해서 만든 그 인조로 만든 사람이 만든 지능인데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떤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셀프 러닝입니다. 알파고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배우는 거죠. 그 기본을 보고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줌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내가 적응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하는 거죠. 어댑션.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어줌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프리딕션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저는 좀 어줌이랑 프리딕션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여기는 프리딕션은 내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ypical, untypical 패턴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 패턴이
이건 특이한 패턴이네. 이건 굉장히 많은 그 티피컬한 일반적인 패턴이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거나 서제션을 하거나 이게 맨날 중에 가장 적이네요. 분석을 하고 가장 사용자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결과를 어떤 서제션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가장 끝에 있는 거를 원하는 거죠. 사용자는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결정이거든요. 결정이 안 하면은 비즈니스가 내가 이 나머지 이거는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인텔리전스한 동물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뇌의 능력인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줌도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즘에 이제 2017년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는 AI 비즈니스의 이제 어떤 커브입니다. 근데 지금 커브가 AI 비즈니스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발전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암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굉장히 수암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수암이라는 거 이제 때루다가 요새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은 발전이 돼가지고 드론도 수암으로 이렇게 몰려다니게 얘네들이 뭐 무기들 만들 때도 몇백 대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얘네들이 공격을 할 때 이럴 때는 수암 인텔리전스라는 거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때로 가서 서로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나는 요걸 공격할 테니 너는 요걸 공격해라. 이거 한 번 공격한 거는 서로 이제 똑같은데 똑같이 공격하지 않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제 국방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 네모난 거는 아직 없네요. 근데 이제 5년에서 10년 동안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다 이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사실 이건 뭐 예측이지 뭐 한 번도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인데 요거는 제가 얘네들이 좀 영어로 써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요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2017년 첫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연구한 사람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지 어떤 회사가 제일 많이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AI 비즈니스를 지난 5년 동안에 인텔입니다. 인텔이 사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인텔이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텔이 사실은 야심이 AI 비즈니스의 최고봉이 되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CPU의 대부였는데 앞으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의 대부가 되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구글이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들 구글들을 뭐
알파고나 뭐 이런 거 보면 구글이었으니까 구글이 의외로 2위입니다. 투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G가 엄청나게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리고 삼성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블룸버그, 베타 이 두 회사가 지금 이제 공동 4위고, 그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도 많네요. 그 다음에 텐센트,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했지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사실은 계속 여기서 보면은 돈이 많이 지금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거예요. AI 비즈니스와 지멘스와 SAP, 셉이 이제 그 AI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마인드스페어라는 거죠. 그냥 그 여기에 모든 AI는 그 요즘의 AI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날 AI와 왜냐하면 옛날 AI는 그 당시에는 제가 AI와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그 컴퓨터 소모 양이 많고 그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환경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오면서 AI가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그냥 한 번에 풀려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 슈퍼컴퓨터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클라우드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 아마 좀 옛날부터 컴퓨터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알파고만 기억이 나지만 오래전에 그 컴퓨터랑 IBM 딥블루라는 거와 그 체스 게임을 한번 했었죠. 그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쇼크를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면서 그때 이슈가 나온 것이 바둑은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거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그 젊은 시절에 들었는데 그걸 깨지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때랑 알파고와 비교를 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과 싸웠을 때는 바로 옆방에 컴퓨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 IBM의 슈퍼컴퓨터인 그 딥블루를 옆방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방 하나를 가득 채운 그 컴퓨터를 했는데, 지금의 알파고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알파고 어디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알파고는 수십 개의 증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딥블루는 그 피지컬로다가 굉장히 제한이 많은 거죠. 그게 옛날 AI와 요즘 AI의 엄청난 차이인 거죠. 클라우드. 뭐 그 사이에 뭐 알고리즘도 많이 변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변했는데 가장 큰 거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가 그 뭐 어떤 대화형이나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그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어떤 모바일에다가 다 심어야 되니까 그거 불가능했거든요. 그걸 한 번에 해결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클라우드만 되면 내가 어디 있든 뭐 항상 나의 그 연결들만 돼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되면서 이제
AI 비즈니스도 저기 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모든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나 슈퍼컴퓨터를 내 옆에 갖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스페어와 이제 지멘스와 SAP가 지금 밀고 있는 것인데 그 크라우드 포 인더스트리인데 크라우드 플러스 인텔리전스 크라우드겠죠. 여기서는 AI 크라우드겠죠. AI 크라우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AI 엔터프라이즈와 GE가 사실은 제일 이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에다가는 뭐 내부는 아까 말한 인텔이 굉장히 1인자지만 외부적으로는 GE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엔터프라이즈와 GE의 그 프리딕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터빈이 있고 프리딕스라는 크라우드가 있고 인더스트리얼 크라우드 뭐 인텔리전스 크라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앱 이거가 다 합쳐가지고 GE가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엔터프라이즈에는 또 GE의 프리딕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많이 들었죠. AI 엔터프라이즈와 IBM 왓슨. IBM이 사실은 옛날에는 빅블 나오고 이럴 때만 해도 IBM이 사실은 뭐 넘사벽이었죠.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IBM이. 근데 IBM이 엄청나게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BM이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좀 찾으려고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가 이게 왓슨입니다. 왓슨. 왓슨은 뭐 일본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의료 서비스 뭐 사실은 의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 AI가 일단 정착이 되면 뭐 의료 서비스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말하는 뭐 음식 주문하는 거나 뭐 이런 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드바이즈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정책이 된 다음에 확장이 다 되겠죠. 다음은 이제 아마존 에코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도 음성 인식 그 AI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저기 선전에 보면은 에코 해즈 스킬스 그 다음에 뭐 저스트 잇 우버서부터 뭐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랑 뭐 그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거랑 합쳐지면 뭐 굉장히 파괴력이 클 것 같아요. AI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들어오는 것이 AI 엔터프라이즈와 MS 코타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365인가 365 정도 이제 그 크라우드로 생각하는데 이제 음성 인식과 AI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이제 비서 개인 비서가 되겠죠. 스케줄링하고 뭐 플래닝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한번 지난날 많이 썼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있죠. 그 성공한 사람의 뭐 그 시스템 일기 뭐 이런 거 이걸 얘가 다 써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내가 카메라 쓴 걸 뭐 정리하고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그 만든 거 촬영하고 글 쓴 거를 그거를 내가
이 만들어 놓는 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7가지 세븐 헤빗 그런 시스템 다이얼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커타나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도 그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를 좀 보면은 이런 거죠. 인텔이 요번에 산 거 중에 하나가 네르바나라고 읽어야 됩니까? 네르바나라는 건 뭐냐면은 인텔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다 소개한 거 보면은 만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만만한 기업이 없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나 뭐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세대의 살을 걸고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네르바나의 딥러닝 솔루션 스택은 뭐냐면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스피치,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온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런 거 해서 솔루션에다가 준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로다가 하나씩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의 AI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왓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인텔도의 AI 포트폴리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솔루션 프린터, 그 다음에 툴 플랫폼, 옵티마이즈드 오픈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프리 라이브러리 앤 랭귀지, 베스트 클래스 인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CPU도 제가 볼 때는 저기한테 약간 밀리고 있는데 AI에 맞는 그런 CPU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계산이나 뭐 이런 거에 병행 처리 이런 거에 좀 된 CPU가 아니라 그냥 일반 CPU인데 앞으로의 우리 PC나 어떤 기계에 장착될 CPU는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에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CPU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AI 비즈니스와 머신러닝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머신 러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머신 빌딩, 그 다음에 모델 익스트랙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해서 사용하고 다시 분석하고 휴먼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옛날에는 그냥 데이터 커렉션이었죠. 그 때문에 리포팅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리포팅이라는 거가. 근데 이제 리포팅을 지나서 이제 리얼타임 분석, 애널리시스 지금 이제 여기에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저니,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스태티스틱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로 여기서는 웹이라고 그러는데 웹이라기보다는 크라우드죠. 웹이나 크라우드가 여기서 같은 얘기인데 웹으로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인텔리전스 AI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단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4차 산업혁명에서 어, 그, 어떤 저기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에게 굉장히 많은 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에다가 보면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는 사회, 국가, 뭐 개인 뭐 이런데 모든 영향이 있다면 사실 AI 엔터프라이즈 오늘 결론인데 AI 엔터프라이즈는 인더스트리 인터넷의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지금 이제 IoT가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머신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많이 더 쓰겠죠. 빅데이터는 그렇지만 빅데이터는 기본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수학과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분석가들. 근데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코딩 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시킬 때에는 분석가나 어떤 디지털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 예측하거나. 근데 사실은 예측이라는 거가 현 상태에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데이터를 커렉션을 했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AI 엔터프라이즈와 인더스트리얼 IoT. 아까 조금 저기 더 나간다면은 이쪽은 인더스트리얼 분야고, IoT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가 있고 컨슈머 IoT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비슷한 게 있어요. 스마트는 또 스마트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거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많은 일반인들이 뭐 우리가 IT 강국이다, 뭐 ICT다. 근데 이걸 여기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인더스트리얼 강하냐, 아니면 컨슈머 쪽에서 강하냐. 이게 모두 밸런스 있게 모두 강해야지만 우리가 IT 강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IoT 강국이 되는 거고 AI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게 연결되는 커넥티비티가 AI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I, 여기가 인더스트리얼 IoT, 그 다음에 컨슈머 IoT,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IoT. 거기에는 스마트폰, 웨어블, TV, 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에는 팩토리, 그리드, 머신, 시티, 카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거가 AI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모든 거를 엮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AI가 알파고 하나 가지고 갑자기 AI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전문가를 만들었는데 이 커넥티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전문가들에게 AI 교육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지. 갑자기 대학교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참 이상한 논리를 해서 답답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AI 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트윈. AI 엔터프라이즈 가기 전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고, 사이버 CPS는 아직 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윈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 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워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디지털 워커에 대해서 한번 AI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가 디지털 워커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냥 일반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거죠. 어떤 사람 직업을 잃고 그거와 상반되는 사람은 직업을 얻고 사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AI 비즈니스와 그 중에 하나가 로보틱 프로세서 오토메이션. 이 분야도 한국은 거의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거 디지털 워커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다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결론이 왔는데, 여러분들 결론과 디지털 세대에 대해서 한번 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라는 거죠.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그 유리한 사람이 디지털 세대라는 거죠. 대부분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대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뭐 베이비붐입니까? X세대입니까? Y세대입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왔어요. 디지털 세대라는 거죠. 디지털 세대는 재밌는 게 옛날 세대는 사회학자들이 옛날 세대는 나이로다가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세대 차이?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너레이션이라는 거가 그 나이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근데 디지털 제너레이션에는 디지털 프로퍼런시로다가 디지털을 얼만큼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의 1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지금 막 태어나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뭐 스마트폰이 딱 그 자기가 의식이 생기고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지털 채널이나 올 디지털 채널, 여기서 말하는 건 디지털 채널이 TV가 아니라 온갖 다른 방향에서 오는 어떤 정보나 어떤 도전이겠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대응력이 편하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세대들은 이제 디지털 마이그런트, 그 아날로그 사회로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채널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은 도전이 오는 거죠. 거기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적응을 해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왜? 디지털 사회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자의 세대죠. 1세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민 세대는 막 희생도 있고, 거기에 더 적응을 빨리 한 사람이 있고, 적응을 좀 늦게 한 사람도 있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어떤 이민을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제가 굉장히 미국 생활할 때 느낀 건데, 영어를 잘해야 돼요. 미국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업도 없고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디지털 보이어가 이제 불어인데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어떤 이렇게 나머지는 거 중에 이렇게 눈팅하는 세대인 거죠. 눈팅을 하는데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요거 그래 보면서 요런 거구나. 요거 언젠가 요거 가야지. 뭐 이러면서 눈팅하는 사람들 디지털 보이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대는 이제 그 디지털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하거나 임팩트에 대해서 자꾸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세대들을 다 하는데 어떤 세대가 뭐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이 세대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세대 차이를. 그래서 세대들은 나 페이스북 하다가 때려쳤어. 나 페이스북 나 좋은 줄 모르겠어. 나 이메일 내가 뭐 필요한 것만 받지만 이메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 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5 제너레이션은 뭐냐면은 그 모든 디지털에 대해서 피하는 거예요. 뭐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주위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보면은 어떤 후배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2세대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IT 하는 분들도 완전히 2세대로 온 사람도 없어요. 3세대도 많고 1세대, 2세대들은 약간 좀 젊은 IT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40대 IT 매니저들 보면은 제가 2.5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보면 그 뭐 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4세대도 있어요. 그 IT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IT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피하려고 그러는 거, 뭐 골치 아프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세대에 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본인은 1세대, 2세대, 3세대, 뭐 3.5세대, 5세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사회도 이 5가지 세대로 딱 양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대 차이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야 되는 거죠. 세대 차이가 없으면 사회 혼란도 안 옵니다, 사실은. 세대 차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세대 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할, 막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디지털 세대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그 AI라는 거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게는 AI는 굉장히 잘 사용할 거예요. AI 비즈니스는 막 엄청나게 많은 베니핏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 질문에 대해서 조금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김효숙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재미난 게 지금 AI라는 사실이 30년 전 동안 오랫동안 연구해둔 분야인데 최근에 갑자기 화두가 되어 있나요? 크라우드 덕분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크라우드가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바일에게 모바일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크라우드가 있고 그 작은 디바이스에도 AI 머신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미래는 그 사실 크라우드 때문에 또 IoT도 크라우드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oT 디바이스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스마트폰 하나고 뭐 웨어블이나 몇 개 안 되지만 미래에는 개인이 한 5개에서 10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한 30개도 갖고 다닐 자기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I로다가 온몸을 무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AI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돈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 AI에 어드바이저를 하는 거고 자기가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 이러는 거죠. 김기준님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AI, 클라우드, IoT 같은 기술인 것이 결국 뭐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근데 뭐 이제 요즘에 저도 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 한 가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1, 2세대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가 결론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 경험이 디지털에 용해돼 있어야 되니까. 한택현님은 디지털 워크 시대의 미래 직업 전망과 사업 방식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디지털 워크 시대의 미래 직업 전망은, 여기 보면은 디지털 네이티브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뭘 만들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업 방식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뭐 99%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파이프라인 비즈니스거든요. 파이프라인, 뭐 채널을 만든다든가, 무슨 그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채널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그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지는 거죠. 플랫폼이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승호님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생기면 여러분들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제 뭐 더 나가서는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내가 어떤 특정한 서버에 연결해서 지금처럼 내가 돈을 보내거나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 대 개인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요새는 은행권이나 뭐 카드 회사나 뭐 카카오톡 페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돈을 거래를 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돈을 꽂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이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서 돈도 매기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개인이 개인대 얘기한 것처럼 그 기록이 안 남는 거죠. 그 제도권 안에 기록을 안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근식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팅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 못했던 컴퓨팅 파워가 고도화, 대중화 실현을 가능한 거예요. 과거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 인공지능에 준비할 것이 클라우드인 걸까요? 알파고는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의견 부탁드려요. 사실은 이분도 그렇지만 슈퍼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슈퍼컴퓨팅이라는 거가,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슈퍼컴퓨팅이 굉장히 빠른 컴퓨터 하나가 방 안에 딱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분산 컴퓨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슈퍼컴퓨터라는 거가 아주 부유하고 특수한 데만 오지, 사실 구글이 우리가 서치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서 그냥 일반 컴퓨터, 크러스트 컴퓨팅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크러스트 컴퓨팅일 때는 내가 어떤 지식을 다른 클라우드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둑을 두고 싶은,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바둑에 잠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내 클라우드에서 알파고를 불러가지고 사용하고 그 결과나 정보만 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하나의 OS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연결된 거죠. 클라우드죠, 이제는. 그 다음에 질문. 4차 산업혁명에서 존립이 좌우되는 키워드, 그러면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이렇게 정리되나요? 이외에 준비될 키워드가 있을까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마음이에요. 커스터머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하는 거는 이런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그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몇천 년 동안 변한 거 아니거든요. 테크놀로지는 변해서 그거가 리얼타임으로 되고 옛날에 불가능했던 거가 테크놀로지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그 길거리에 나가서도 그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 AI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달라진 거지 인간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 인간이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누구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 아니라 뭐 5차 산업이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게 인문입니다. 인문.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후배랑 얘기했을 때 그 여러분들 그 뭐 병법이라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심리 뭐 이 나쁘게 말해서 속임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옛날 고전이나 이런 것 때 뭐 그 36개라든가 뭐 옛날 인문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뭐 예술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4차 산업에게 그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는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속임수를 쓰겠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AI라는 거가.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옛날 그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고지신이라는 것들을 한번 새겨보아야 될 개념이 아닐까 이런 것 같습니다. 박선희님이 4차 산업혁명 개념과 인더스트리 4.0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도 뭐 CPS라고 막 주장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임근식님이 4차 산업혁명 기계의 지능화 고도화가 산업 전반에 스며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무섭네요. 터미네이터도 양화 같지 않고요. 4차 산업의 안정적인 착륙을 위해서 정작 우리가 디지털 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요. 사실 지금 이게 질문이 굉장히 그 정확하게 하셨는데 뭐 프랑스나 다른 데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법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좀 대선 주자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만들겠다라는 말보다는 그 4차 산업 미래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디지털 법이나 디지털 어떤 복지, 디지털 전략이라든가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그 다양한 그냥 보따리만 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은 하다못해 디지털 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마케팅도 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23강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화끈한 화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한번 다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